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신을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을 겁니다. 길에서 넘어진 노인을 부축해주고, 어려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스스로를 도덕적인 사람이라 여겨왔겠죠.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어떨까요? 그 모든 선행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정말로 그 행동 자체가 옳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순간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진짜 동기를 들여다보는 것을 두려워하거든요. 그 깊숙한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순수한 선의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우리가 선하다고 믿는 모든 행동을 의심했고, 진정한 도덕이란 무엇인지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칸트가 제시한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적이라고 여기는 대부분의 행동들이 실제로는 도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선행들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거짓말을 하지 않나요? 정직이 옳은 일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두렵기 때문일까요? 왜 약속을 지키나요? 신뢰가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약속을 어겼을 때 받을 비난이나 불이익이 싫기 때문일까요? 칸트는 이런 동기들을 경험적 동기라고 불렀습니다. 즉, 우리의 경험이나 욕망, 두려움에서 나오는 동기 말이죠. 그리고 그는 이런 동기에서 나온 행동은 아무리 외견상 선해 보여도 진정한 의미에서 도덕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칸트가 말하는 진정한 도덕적 행동이란 무엇일까요? 그는 이를 의무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다른 어떤 이익이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옳은 일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칸트의 답이 바로 그 유명한 정언명령입니다. 정언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이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도덕 법칙입니다. 칸트는 이를 세 가지 공식으로 표현했는데, 첫 번째 공식이 바로 보편법칙 공식입니다. 내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급한 돈이 필요해서 거짓 약속을 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칸트의 보편법칙 공식을 적용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급한 돈이 필요할 때마다 거짓 약속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답은 명확합니다. 약속이라는 제도 자체가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아무도 타인의 약속을 믿지 않을 테니까요. 따라서 거짓 약속은 보편법칙이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는 그의 행동의 결과나 개인적 이익과는 무관하게 그 행동 자체의 논리적 모순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식은 인간성 공식입니다. 인간성을 내 자신의 인격에서든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고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라. 이 공식은 현대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대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 동료를 이용한다거나,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을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도구로만 여긴다거나, 심지어 자녀를 자신의 꿈을 대신 실현해줄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들 말입니다. 칸트는 인간이면 누구나 고유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성취, 사회적 지위와는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단순한 욕망 충족의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공식은 자율성 공식 또는 목적의 왕국 공식입니다. 모든 이성적 존재자가 보편적 법칙을 제정하는 입법자로서 행동하라. 이는 진정한 도덕이 외부의 강제나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성적 자율성에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도덕 법칙의 제정자이자 동시에
그 법칙에 복종하는 주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완벽한 도덕적 동기로 행동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는 인간인데 감정도 있고 욕망도 있는데 말이죠. 칸트도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완전히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성과 욕망, 충동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행동이 우리에게는 의무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천사나 신과 같은 완전히 이성적인 존재라면 자연스럽게 도덕적으로 행동할 테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무라는 강제를 통해서만 도덕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칸트의 이론이 너무 이상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것일까요? 사실 칸트는 매우 현실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우리가 완벽한 도덕적 동기로 항상 행동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행동을 정언 명령의 기준으로 검증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만약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상황에서 나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 둘째,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을 단순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을까? 셋째, 내가 지금 내리는 결정을 다른 모든 이성적 존재들도 합리적이라고 동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적어도 명백히 비도덕적인 행동은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도덕적 나침반을 더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죠. 하지만 칸트의 이론에는 비판도 많습니다. 가장 흔한 비판은 너무 엄격하고 융통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치 시대에 유대인을 숨겨주고 있는 상황에서 나치가 와서 유대인이 여기 있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칸트의 이론에 따르면 거짓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정직이 무고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비판은 칸트가 인간의 감정과 관계를 너무 경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다른 아이들보다 더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칸트의 이론으로는 이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칸트의 통찰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던진 핵심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의 행동의 진짜 동기는 무엇인가? 현대 사회에서 이 질문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SNS 시대에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그 사진을 SNS에 올리고 기부를 하면서도 그것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런 행동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칸트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신은 여전히 그 행동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의 자기 기만을 드러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를 숨기고 그것을 도덕적 동기로 포장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 속이면서 말이죠. 예를 들어 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에 투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체면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는 환경을 생각해서 친환경 제품을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트렌드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칸트는 이런 자기 기만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 자체가 도덕적 발전의 시작이라고 봤습니다.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더 정직해질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칸트의 정언 명령을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일상적인 도덕적 결정에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속을 어기고 싶을 때 단순히 이번 한 번이야 라고 생각하는 대신 만약 모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이라고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목적 그 자체로 대화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든 친구든 가족이든 그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그들만의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동기를 정직하게 살펴보는 습관입니다.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가? 정말로 그것이 옳기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이런 자기 성찰이 항상 편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이기심이나 위선을 발견하게 되어 불편할 수도 있죠. 하지만 바로 이런 불편함이 도덕적 성장의 출발점입니다. 칸트는 또한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합니다. 비록 우리가 완벽한 도덕적 존재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끊임없이 더 나은 도덕적 상태를 추구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칸트 철학의 핵심입니다. 도덕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는 추구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고 그 노력 자체가 이미 가치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칸트의 정언명령이 현대 사회에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에 대한 존중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도덕적 판단의 주체이며 외부의 권위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성에 의해 도덕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철학적 토대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이성적 존재이며 따라서 동등한 존엄성을 갖는다는 칸트의 생각은 현대 문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결국 칸트가 우리에게 던진 도전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도덕적 주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욕망과 외부 압력에 끌려다니는 존재로 남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가 매일매일의 선택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정직해야 합니다.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이죠. 칸트의 정언명령은 우리에게 불편한 거울을 들이댑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때로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도덕적 성장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의 행동을 한 번씩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정말로 그것이 옳기 때문이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을 더 깊이 있는 도덕적 존재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완벽한 도덕적 인간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더 정직하고 더 성찰하며 더 성장하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칸트의 정언명령은 그 여정의 나침반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